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7강 제시문의 구조적 독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부분은 앞부분에서는 주로 시라든지 동양 고전과 같은 어떤 상징적인 텍스트를 구조화해서 독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전에 상징적인 텍스트에 대한 독해를 할 때는 시나 시어에 대한 시에서 나오는 시어, 그리고 동양 철학과 같은 제시문은 도 혹은 인의 예지, 이런 개념들이 반드시 제시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동양 철학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은 무슨 소리지 하면서 적당히 읽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제시문에 대한 구조적 독해 35쪽에 있는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찍긴 하는데, 찍다 보면 시간이 너무 확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간에 잠깐 끊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강의가 20분 내외에 조금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찍을 생각입니다. 강의를 안 띄워놨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부분들이 요거죠, 그죠? 교재 35쪽입니다. 요 제시문은 고대에서 나왔던 제시문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원칙적으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천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양반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성취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체제 안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요, 항상 머릿속에 처음으로 박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 글은 조선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인가? 과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텍스트를 읽을 때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과거 제도가 원칙적으로 천민이 아닌 평민에게 개방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부 특권 양반들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과거 공부를 위한 경제적 여유, 선생의 지도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양반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때요? 그 일반 평민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공부를 언제 해요? 진짜 특출난 사람 아니면 이렇게 평민이 진출하기가 어려웠죠. 이는 과거제도 폐단에서 잘 드러난다. 소속 파당에서 정권을 잡아 관직을 얻게 되면 당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과거를 자주 열어 같은 당인의 자제들을 부정과 협잡으로 합격시켰고, 또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고 마구 등용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이나 옛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합리적으로 등용하냐 아니냐, 그 차이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형적인 조선시대, 물론 조선은 오히려 더 관직 등용에 어마어마한 어떤 꼼꼼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은 다 문서로 남겨야 되고요. 어찌됐건 그런데 요직은 한정되어 있고 이를 희망하는 자는 많았기 때문에 당내 내용이 일어나 하나의 파당이 다시 여러 당으로 세분화되었다. 자, 지금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는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부 특권 양반층에게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양반들도 자기들 세력을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과거 제도를 조금 이용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이제 반상제도는 양반 쌍놈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신분제도입니다. 철폐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신분계층은 무너졌다. 그러나 예부터 내려온 중요성과 지식의 중요성, 이의 존중, 그리고 지식 소유 계급이 행사해온 지배권의 체제는 바뀌지 않고 단단하게 그 자리를 굳히고 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에게 특권층이 행해졌던 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전히 신분제도는 철폐되었지만 지식인들이 여전히, 인문 엘리트, 지식 엘리트들이 여전히 어떤 관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네요. 그죠? 지식 소유 계급이 여전히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신분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계급의 엘리트 의식과 지배적 위치는 조금 더 흘리지 않고 견고하기만 하다. 결국 양반 그 과거 제도에도 지식인들이 등용됐어. 이건 또 신분적인 제도도 신분적인 어떤 제약까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지식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계급의 엘리트 의식과 지배적인 위치는 조금 더 흘리지 않고 있다. 아, 그럼 이거 논의하는 게 뭐지? 지식 엘리트 계급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가? 오히려 지식의 이러한 지배의 방식과 체계가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지배 정당성 또한 과학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처음에 머릿속에 꼭 넣어둬야 될 게 무엇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지를 자꾸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높은 수준의 학력을 내세우는 지식 소유 계급은 평등 이념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오늘의 사회를 경쟁사회, 실력사회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그들은 세계 정황을 가리키면서 경쟁에서 싸워 이겨야만 살 수 있다며 사회 진화론의 추종자가 되기도 한다. 신분의 제약 때문에 사회적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였던 폐쇄적 불평등의 시대는 지나가고 신분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상승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게 된 경쟁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엔 어때요? 자유로운 경쟁, 이 사회 진화론의 추종자가 돼서 누구나 자기 능력만 있으면 마음껏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어떤 경쟁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평등은 경쟁을 통한 차등, 경쟁을 통한 적자 생존의 원리를 믿는 불평등을 향한 평등, 불평등을 향한 평등,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평등을 향한 평등, 이게 뭐죠? 기회의 평등이죠. 누구에게나 기회는 준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 결과는 불평등한 것이 오히려 평등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그죠? 이러한 평등의 이념은 오늘날 교육제도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오랜 가치 이념의 주요 요소와도 일치한다. 즉 시대가 바뀌어서 관상제도,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지식 엘리트 계급이 주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른 차별 때문에 여전히 어떤 불평등한 사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글의 핵심 어떤 논지,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된 내용은 뭐죠? 지식 엘리트 계급에 대해서. 지식 엘리트 계급. 자, 논의하는 대상은 지식 엘리트.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논의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잡건 크게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걸로 잡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 구조를 만들면 다 정답이야. 지식 엘리트 계급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회적 지배 계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분제도, 반상제도, 과거와 다른 어떤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오늘날 어떤 실력, 경쟁에 따른 적자 생존 원리에 따르면 여전히 지식 엘리트들이 많은 기회를 얻고 그 결과 더 많은 어떤 더 많은 기회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 구조를 짜도 괜찮아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글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게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구조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의 논의 대상은 뭐라고 잡아야 될까? 이 글의 논의 대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글의 논의의 대상은 평등입니다. 평등.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평등이에요. 평등.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죠? 과거 제도를, 조선시대를 이야기하고,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오늘날도 여전히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왜 평등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앞에 봅시다. 조선시대에도 평민들에게 뭐예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나, 그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기회의 평등이에요.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기회의 평등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 아니면 평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평등으로 잡았으면, 평등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평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기회의 평등, 뭐 그러면 바라보는 기준은 뭔가요? 이 사람은 어떤 걸 기준으로 보고 있죠? 결과를 기준으로. 결과. 그래서 이 결과를 기준으로 뭘 보나요? 결과를 기준으로 딱 보니까, 좀 줄일게요. 결과를 기준으로 딱 보니까 조선, 그죠? 과거제도, 그죠? 오늘날 지식, 엘리트 어때요? 다 독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자는, 필자는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평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회의 평등은 진정한 평등은 아니야. 왜? 결과의 측면에서 봐봐. 조선시대에도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 그럼에도 양반이 독점했잖아.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지식에 다 접근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독점해? 지식 엘리트들이 독점하잖아. 이걸 진짜 평등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경쟁을 동안 차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에 있잖아.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등이 된다. 대략 뭐 이런 구조로 독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 엘리트로 대상을 지식 엘리트 아니면 오늘날의 어떤 경제 뭐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논의하는 대상을 평등으로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고, 즉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데, 그 기회의 평등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식 엘리트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경쟁이죠. 경쟁을 동한 차등.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회의 평등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스스로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몇 쪽이죠? 13번은 36쪽이네요. 그죠? 자, 해볼까요? 자, 멜서스 시대에 이래 사람들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그러나 재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멜서스가 뭘 얘기했죠? 인구 폭발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인구가 기하급수적,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난리 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과 동물들 간의 중요한 차이가 기술이고, 기술은 항상 지구의 포화 수준을 확장시켜 왔다. 그죠? 기술 개발로 인해서 어때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효율성이 그만큼 올라간 거잖아. 만약 하나의 자원이 고갈된다면 더 좋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유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석유를 뽑아서 낼 때 그 효율성이, 분리하는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재활용해서 어지간한 거 진짜 사라질 때까지 쓰려면 다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요. 예전에 반도 안 되는. 예를 들어, 모래에서 나오는 그 석유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미국에서 미국 해안가에 그 모래, 조금 가까이에 있는 모래랑 석유랑 섞여 있는 거야.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를 이렇게 미국에서 기술진이, 벤처기업이 거기에서 기름을 유출하는 방법을 아주 값싸게, 이때까지 그게 비쌌거든. 아주 값싸게 그걸 개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석유값이 곤두박질 쳤잖아. 그러니까 기술로 인해서 사회 내에는 그 포화 수준, 즉 우리가 점점 인구가 팽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점점 기술로 인해서 점점 이제 늘리고 있는 겁니다. 석탄이 부족하면 석유가 되죠. 석유가 고갈되면 에너지는 핵분열 원자로에 의해 공급될 것이다. 만약 핵분열 원자로가 너무 위험한 것이 입증된다면 그때 인간은 완전한 핵분열 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신과학주의자의 편집자였던 해밀턴은 합리성이 자연환경을 인조적인 것으로 만들어 왔으며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의 제약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 글을 읽었습니다. 일단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글을 첫 단락을 읽고 나면 주제가 뭐지? 논의하는 대상은 뭐지?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항상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첫째 단락 보면 기술이 끝없이 개발될 거야. 기술. 논의하는 대상이 기술인가? 기술은 인간의 어떤 포화 수준을 확장시키기,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인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논의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합리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요. 합리성 이런 말 나오잖아요. 뭔가 중요한 말 같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이 단어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쓰세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앞에도 보면 평등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 말들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냥 쭉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해밀턴은 합리성을 자연의 인조적인 것으로 만들어 왔으며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의 제약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에는 이 글에서는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기술을 개발했어. 근데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어? 인간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합리성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자연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포화 수준을 끊임없이 늘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술은 인간에게 환경에 대한 전례 없는 힘을 부여한다. 그 길에는 기술의 장벽이 거의 없다. 돈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겐 사실상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장벽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장벽만 넘어선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67년 미래학자 칸 비너 경제개발을 위한 능력 환경에 대한 통전에 의해 수반되는 기술적 역량은 그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1972년 매독스는 우주선 지구에서 자원이 절대적으로 물리적 고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막대한 자원의 발견에 있지 않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고쳐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에 있다. 베커만은 자연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자연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며 인간 이성이 성장함에 따라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 자원은 어때요? 무한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네. 인간의 합리성, 인간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제 요거만 제거되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원은 고갈되지 않고 무한할 거야. 그죠? 인간의 합리적 기업 활동을 통해 이전의 자원이 아니었던 것을 자원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요즘에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석유 같은 것도 이렇게 세를 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사이먼은 천연 자원은 정말 무한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클라크는 심해를 가열하기 위해 핵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핵에너지에 대한 심해수의 가열은 인성분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플랑크톤의 양도 증가한다. 그 결과 카리브해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그러니까 해수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태풍이나 이런 것도 증가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건 어떤 점에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인간이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과도하게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회의적 환경론자 라는 책도 있죠.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환경론자들이 얼마나 구라를 많이 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놨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결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족한 것은 천연 자원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부족과 폐행적이고 반합리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수세에 처한 합리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부족과 퇴행적이고 반합리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수세에 처한 합리성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인간이 자기의 합리성을 발현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합리성을 억압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더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은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이 글이 논의하는 대상은 뭐죠? 인류, 인류나 인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인류의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충분히 자원 부족의 문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보고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능력, 이성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충분히 극복하지 할 이성의 능력을 자꾸 발휘하지 않고 뭘 하는 거야? 인간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반합리적인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거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는 거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반합리적인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지구의 위기를 과대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합리성과 이성입니다. 인간은 합리성과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위기 부풀지 말자. 이성, 합리성을 사용해서 충분히 극복할 대안을 찾아보자. 근데 왜 자꾸 지구온난화 문제야. 왜 위기만 부추기냐.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대략적인 맥락은 감이 잡히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의 텍스트를 이렇게 스스로 구조화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학교가 이 학생 똑똑하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하나 더 봅시다. 아이고, 여기 없네요. 그죠? 하나 더 보죠. 자, 다음 제시문입니다. 다음 제시문은 37쪽에 있는 제시문이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구조적 사고 연습까지는 대략 마무리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건 학생들,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구조화 연습을 하느냐. 그래서 글의 논리를 파악하고 글을 쓰는 학생과 그냥 눈에 보이는 중요한 거 찾아서 막 쓰는 학생과는 글이 천지 차이입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글에서 잠깐 얘기하는 김에 잠깐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 글에서요, 보세요. 평등의 이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 그죠? 평등의 이념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글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등에 대한 이야기야. 평등. 조선시대나 까놓고 이야기하면 조선시대나 지금이랑 똑같다라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조선시대에도 기회 다 줬잖아. 오늘날도 기회 다 주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그럼에도 기회의 평등이 곧 어떤 결과적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불평등을 향한 평등은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를 읽을 때 뭔가 인류 사회의 어떤 기술 부족의 문제, 이런 문제 어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합리성의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 그럼 이성, 합리성,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찾아가면서 제발 좀 읽자. 그래서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개념어를 발견하고 그 개념어를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는
구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사용가능, 여기 있는 제시문들은 전부 다 기출됐던 제시문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일부러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사용 가능한 생산 요소들의 양이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그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들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한다. 일단 경제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경제학자.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인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대략 큰 틀의 범위를 조금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나름대로 위험이든 뭐가 됐건 계산 가능한 것으로 바꾸죠. 그죠? 계산 가능한 것.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인간의 정서, 심리학적인 어떤 요인들을 모두 계산 가능한 어떤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한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 20년 후 구리 가격, 이거 어떻게 예측해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주식 가격, 내일 날씨 예측하기 정말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산 가능한 확률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기반도 없다. 그러니까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데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어떤 확실한 과학적 기반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계산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계산 가능한 척 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계산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적 주체로서 어떠한 행동 또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실천적 주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제가 사탐 시간이든 논술 시간에 이런 실천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거라고 했죠? 윤리 도덕적 실천이에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 불가능하다고 해서 계산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내가 대학을 갈지 안 갈지 예측 가능해요? 예측 안 되죠? 그죠? 예측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실천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 혹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천 이런 말이 나오면 윤리도덕적 실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이든 정치적이든 혹은 경제적이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결정은 그 확률적 기대값을 수학적으로 엄밀히 계산하기 힘들다. 즉,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다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다. 어떤 계산 가능성의 핵심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계산 가능하지 않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무리 인간이 뭔가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예측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어떤 현상에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 예측이 매우 어려운 이유는 뭐냐? 복잡한 현상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다. 첫 번째 이유네요. 그죠? 어떤 일이 우리가 예측이 왜 불가능하냐? 이놈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간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설령 예측하는 어떤 요소들을 전부 다 찾았다고 할지라도 예측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이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인간 이놈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합리적이면은 항상 이해관계를 따질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연애를 해요? 그죠? 연애 불가능하잖아. 합리적이지 않죠. 항상 계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해. 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고
설령 그 많은 걸 다 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 많은 걸 다 고려할 만큼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대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인공지능의 계산 가능성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축적을 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어때요? 가장 많이 나온 빈도수를 찾아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법칙이죠. 그 논문 관련해서 뭐 정리된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어떤 사고 유형과 패턴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이러한 합리성의 가정에 의하면 인간은 매우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예상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행동이나 믿음이 일관적이다. 하지만 인간은 무한한 계산 능력도 신과 같은 전지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인간의 결정은 종종 변덕이나 감정 혹은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 합리성의 가정에 기초한 모형의 예측이 벗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어때요? 인간은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인간은 실천적 주체로서 행동해야 하며 아유 실천적 주체 또 나왔네요. 자, 이렇게 뭔가 중요한 말은 대학에서요 자꾸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실천적 주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럼 예측 불가능하니까 가만히 있을 거니? 아니야. 예측 불가능해도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실천적 주체로서.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하이데거가 한 말이 있어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인간이라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 왜 던져진 존재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어때? 내 의지와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고 쳐서 태어났잖아. 근데 내 삶의 전체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주체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자아는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계산 가능하다면 계산은 가능하겠지만 종종 변동이나 감정 우연에 의존한다. 어떤 자신의 판단을 자기 스스로도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인간은? 인간은 뭔가 전문가에 의존하죠. 그래서 더 나은 정보를 있을 법할 사람들에게 판단해서 의존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관행적 판단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왜 듣고 있어요? 인터넷 강의를 왜 듣고 있죠? 그나마 이 인간이 논술에 대해서 좀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관행적 판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관행적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의존하더라도 항상 판단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행적 판단도 어때요? 관행적 판단도 뭔가 그 기반이 취약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전문가 말이 다 맞아요? 안 맞잖아. 그죠? 따라서 어떤 새로운 관행적 기반이 갖는데 잘 작동하는 시장을 위해 그 멋진 기법들 줘서 단번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애매하고 발작적인 두려움과 모호하고 불합리한 희망은 진정되지 않은 상태의 표면 아래에 항상 놓여 있다. 요거는 제가 안 넣어놨네요. 내 컬렉션, 여기 있다. 자, 봅시다.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이 글은 논의하는 게 대상이 뭐죠? 미래죠, 미래. 미래 예측. 미래 예측은 어떻죠? 불확실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야 한다죠. 그죠? 이렇게 가도 돼. 그냥 불가능하다만 써도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인간은 실천적 주체의 측면에서 보니까 인간은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제시문을 잠깐 보면요. 이 실천적 주체에 나온 부분을 잠깐만 봅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천적 주체로서, 그죠? 실천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하죠? 실천적 주체로서 어떠한 행동 또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그죠? 자,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힐지 저 길이 막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가야 되잖아.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 모르는 세상 앞에 내던져진 존재라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논술 공부할 줄 알고 태어나셨어요? 태어나 보니 한국이고, 그죠? 자, 그래서 실천적 주체의 측면에서 미래를 보니까 미래는 어때? 예측이 불가능해. 왜 예측이 불가능해요? 첫째, 변수가 너무 많다. 그죠? 둘째, 변수가 많기도 하거니와 인간이 감정적이다. 인간이 변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인간이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죠?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하지만 인간은 실천적 주체로서 어떤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필요성의 측면에서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의 수많은 내용을 다 쓰려고 하지만,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구조화 시켜놓으면 어때? 1번, 2번이잖아. 1번, 2번. 요거부터 쓰는 거야. 가제시문은 미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측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천적 주체로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세상에 대한 변수가 많고 인간이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예측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때? 이 구조만 찾아내면 말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 구조가 안 나오는데 말을 만들려니까 뭐가 돼요? 글짓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논술을 쓸 때는 그 글의 논리적 구조를 찾아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탁월한 글이 나와요. 근데 이 구조를 못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운에 맡겨지잖아. 어떤 경우에는 좋은 글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글을 못 쓰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구조화 연습은 대략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약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은 똑같아요. 요 구조화된 것을 말로 바꾸면 요약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설명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으니까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7강 제시문의 구조적 독해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